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촛불이 쓴 지 2년이 지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국민들의 분출됐던 열망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진보 진영들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솔직히 이제 지금까지는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큰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국민들의 열망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 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민중대회가 열린다. 그 각계각층의 다시 한번 큰 요구를 다시 한번 크게 분출하기 위한 민중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급박하게 준비를 해서 이걸 다 보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10대 요구안 1 민중공동행동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뭐 노동사안, 농민사안, 빈민사안, 그리고 뭐 재벌 관련한 문제, 한반도 평화, 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라든지 사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양승태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의 요구들, 뭐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담겨 있고요. 뭐 성평등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그리고 뭐 민주주의, 지금 제일 뭐 좀 약간 하도가 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정치개혁에 대한 문제와 세월호 문제, 그리고 뭐 사회 여러 안전망 사업들, 이런 요구들의 10대 과제를 제출하고 각계각층의 뭐 시민사회 단체들,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뭐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그런 투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장소는 국회인데요. 특히 지금 이제 정기 국회가 예산 이제 심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기와 또 맞물려서 민중들의 이런 요구들을 분출해 보려는 이제 행동을 펼칠 예정인 겁니다. 여기 있는 사안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솔직히 저도 여기 있는 모든 사안들을 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의 가장 큰 사안은 민주노총 총파업도 있었지만 뭐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사업은 지금의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일전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좀 가장 큰 하두였죠, 노동계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공약을 못 지킬 것 같아.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한 가지 큰 이야기가 탄력 근로제입니다. 노동계 어떻게 좀 추상적으로 약간 생각해보면 노동계 핵심 사안은 그런 거였어요. 최저임금을 올리자.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자.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지 않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제는 이제 노동계나 우리 진보진영의 요구대로 다 수용되지 못했어요. 노동시간 단축 역시 지금의 이 탄력 근로제 때문에 제대로 단축이 안 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주간의 탄력 근로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뭐 40시간이 일주의 노동시간이다라고 본다면, 한 주에 그럼 2주간은 80시간이잖아요. 그럼 한 주는 뭐 60시간 일하고 다른 한 주는 20시간 일하면 주당 40시간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네, 52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5일째 하자 40시간이잖아요. 거기다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의 이제 근로 시간 제한입니다. 그래서 52시간이 제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일을 하시죠. 52시간보다. 그래서 저 정말 적게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 직장인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쭉 이거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런 겁니다. 2주 단위로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면 뭐 일이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다음 주에는 46시간을 일해서
2주 평균 주 50시간을 맞추는 이러한 형태가 탄력근로제라 되겠고요. 지금은 탄력근로제를 기본 2주 단위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주는 일을 많게, 둘째 주는 일을 작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노사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관련 법 규정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아까 노동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7년 OECD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 뭐 많다는 거는 연간 노동시간이고요. 많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테고 거의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빨간 그래프가 OECD 평균이고요. 근 한 300시간 이상을 평균보다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노동의 현실이고, 그래서 뭐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에는 다들 합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래저래 여러 각계 3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여러 그 탄력 근로제 관련 주요 법 개정안들이 계속 지금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막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2주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자. 그리고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는 3개월 동안 기존에는 할 수 있게 했었는데 1년간으로 연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1년간으로 연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6개월은 많이 일하고 다른 6개월은 뭐 설렁설렁 일하고 뭐 이런 식의 탄력근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노사 합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3개월간 탄력근로제를 적용을 하려면 노사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또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노동자가 동의하면 된다. 예를 들면 서면 합의랑 노동자가 단순 동의는 또 엄청 사업을 진행하는 게 다르겠죠. 약간 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너 이거 해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사 간에 정말 노조와 사측이 만나서 노사 간 합의의 서명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특례업종, 주 50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업종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지금의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탄력근로제가 적용이 되면 뭐 이게 왜 문제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강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기본 뭐 쉬는 날이 생기긴 하지만 어떤 주에는 실제로 지금 보시면 1주 최대 탄력근로제는 12시간 연장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법정 노동시간이 52시간이죠. 그러면 1주간 어떻습니까? 64시간을 일을 하는 주가 생기는 겁니다. 하루, 한 주간을, 2주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럼 64시간 일을 하는 게 엄청나게 강도 높은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첫째 주가 64시간 일하면 그 다음 주에는 그러면 직장인들 입장에서 설렁설렁 일을 할 수가 있나? 노동시간을 줄여서. 실질적인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동 강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기존 노동시간에 비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10개월 동안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가 있던 비율이 2배, 2.065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뭐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래는 이전에는 이만큼이 노동시간이었어요. 할 수 있는. 회사에서 한 노동자에게 최대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주당 평균 시간은 이만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참 웃긴 일이에요. 원래도 법정 노동 근로시간은 52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68시간을 한 주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냐? 라고 하면 행정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주는 5일이다. 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1주는 5일이니까 5일 동안 52시간을 일을 시키고
주말에는 특근, 뭐 수당 같은 걸 주면서 16시간을 더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법적 해석이었습니다. 웃긴 거죠, 따지고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엄청 웃긴 일입니다. 일주일이 5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일주일은 7일이다 라고 바꿔 잡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엄청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 입장에서는 재계나, 그러니까 경영계나 이런 관료들이 자기들 노동자들을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해석한 거를 바로 잡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40시간을 일하고 12시간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잖아요. 연장 근로를 하면 예를 들면 통상임금의 150%의 임금을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특근 수당 같은 걸 줘야 된다는 거죠. 연장 근로 되면. 그런데 이게 이제 탄력 근로제가 적용이 되면 한 주는 탄력 근로제로 인해서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특근 수당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원래 52시간 주당 일을 하면 12시간만큼의 특근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탄력 근로제가 적용이 되면 그 주에 만약에 52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특근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 하락의 효과들이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건데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 따지고 보면 1년간 2080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면. 그런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실제로 제일 최장으로 일을 하면 270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력근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력근로제 또 하나의 문제는 비정규직을 양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통계가 크게 두 가지가 제출이 돼요. 하나는 노동계에서 제출하는 통계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출한 통계인데, 여기서의 비정규직 규모는 거의 한 50%에 육박합니다.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규모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정부 기준으로 봐도 비정규직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33%에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 통계만, 정부 공식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3분의 1이 비정규직이죠. 임금은 50%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인데 탄력근로제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1년에 일을 한다고 칩시다. 1년에 일을 하는데 2명의 노동자가 필요해요. 2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회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6개월 동안 한 명한테 배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2명이 해야 될 몫을 배로 일을 시키고, 나머지 6개월은 이 탄력근로를 적용받아서 일을 많이 한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럼 단기 6개월짜리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대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2명이, 정규직 2명이 일을 해야 할 일을 한 명이 6개월 동안 몰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 명은 조금 덜 일을 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일할 몫을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로 채워서 1년간의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탄력근로제는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확대시킬 거다라고 하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고 하느냐면요, 재계에서 주 50시간 노동제가 이제 딱 시행이 되려고 하니까 막 민원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부에게. 이게 안 된다, 우리 힘들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막 국회에서 꼼수들을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주면 너희들이 좀 편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탄력근로제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재벌의 민원 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 5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계나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그 근거로 되고 있는, 왜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냐 이런 주장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최장 3개월만 할 수 있는데 미국은 1년 할 수 있고, 일본도 1년 할 수 있고, 프랑스도 1년 할 수 있고, 독일도 6개월이나 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밖에 안 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 주장 자체가 참 좀 황당한 주장이긴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 국가들은 실제 노동시간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단순히 탄력근로제만 툭 시행을 하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면 하루간의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몇 시간 일하면 몇 시간 쉬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노동력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 복지적인 이런 혜택들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놓는 것과 동시에 탄력근로제를 적용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이 정말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의 노동시간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저 비교를 통해서 외국도 저렇게 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경영계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농민들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밥 한 공기 300원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밥 한 공기 300원, 한 공기에 300원 이러면 좀 약간 뭔가 좀 생뚱맞은 느낌도 있죠. 쌀 한 가마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시는 분? 80kg. 네, 80kg입니다. 보통의 이제 뭐 쌀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한 가마니에 얼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농민단체들이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좀 괴리가 생긴다. 그래서 그냥 밥 한 공기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 밥 한 공기 300원을 쟁취하자, 이게 핵심적인 구호입니다. 왜 이런 구호를 듣느냐고 하면 올해 쌀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걸 정해요. 정부가 여기 있는 이게 5년 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쌀 목표 가격을 정하는 해가 올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12월 초까지는 쌀 목표 가격이 정해져야 돼요. 이게 왜 농민들한테 중요하냐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 쌀 소득 보전 직불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목표 가격은 여기 쌀 변동 직불금, 변동 직불금이랑 고정 직불금이 있어요. 변동 직불금에 해당하는 건데 쌀값이 막 시장 가격에 따라서 변동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 가격을 정해놓는 거예요. 정부가 뭐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한 가마당 80kg당 뭐 10,000원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 10,000원 이하로 만약에 7,000원이 됐다 그러면 그 3,000원 정도의 차액의 85%를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원체 이제 쌀농사 농민분들이 이제 소득적으로도 힘들고 요새 농사도 많이 안 지으려고 하고 외국 농산물도 막 개방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직불급은 쌀값과 관계없이 그냥 한 1헥타르당 뭐 평균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헥타르에서는 쌀을 67가마가 생산되는 걸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정직불금은 14,925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쌀 목표 가격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쌀 목표 가격이 올라가면 쌀값 보존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시장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의 쌀 목표 가격은 188,000원이에요. 80kg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정부와 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안은 196,000원 정도가 됩니다. 한 8,000원 정도 인상을 하는 건데요. 이제 농민단체들은 이거는 과도하게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농이나 쌀생산자 협회는 24만 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한 가마당 24만 원 정도 되어야 밥 한 공기가 300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농민들은 뭐 껌값보다 못한 쌀값을 이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쌀값이 올라야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도 더 지을 거고 그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존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하여튼 이런 게 지금의 농민 단체들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빈민들의 사안인데요. 빈민 사안은 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 노점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걸 한번 꼽아봤습니다. 노점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는데 옛날에는 노점이라고 하는 게 막 그냥 자판 깔고 막 이렇게 팔았잖아요. 지금 노점은 뭐 이렇게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뭐 부스 같은 것도 서울시가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구두방도 그렇고. 그런 걸 노점 관리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점 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건 오세훈 시장 때 만들어졌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노점상이 단순히 불법 노점상 이런 게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간에서 적절하게 뭐 규제를 받으면서 노점을 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랑 노점상 단체들이 그 노점관리 대책 그를 이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 단체들이 막 분화가 되고 이래요.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지금 이제 뭐 민주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이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폐지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장은 이런 겁니다. 노점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결국에는 일단 노점 총량제를 일단 설정을 해놓고 신규로 노점 발생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막 자격 기준들이 있겠죠. 이걸 감사를 막 하겠죠.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는 이런 게 노점관리 대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노점관리 대책은 결국에는 노점상들을 없애려고 하는 정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지 규격을 제한한다라든지 뭐 자격을 품목을 제한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제한을 두면서 노점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 이런 논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노점 총량제고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의 공식 자료에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노점이 한 5천여 개 정도가 이제 사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점상 연합 입장에서는 노점을 하는 게 단순히 없앤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사업이 망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정들이 많은데 단순히 뭐 미관상 그리고 노점은 나쁜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서울시가 딱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무조건 점점 없애 나가자 이런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다. 결국에는 뭐 이 노점상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이나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한 이런 개혁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노점상을 그냥 때려잡고 보자는 식의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은 결국엔 수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빈민들의 핵심적인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사안적으로는 뭐 노량진 수산시장 뭐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재벌 체제 문제인데요. 일단 이게 뭐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박근혜 부역자였던 이재용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자리에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때 재벌 체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출이 됐었고요. 이제 노동계를 가장 이제 등을 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규제 샌드박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장난감이 아니라 이게 규제 샌드박스인 겁니다. 뭐 어떤 의미냐면 규제 샌드박스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규제를 푼다는 건데 이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 이 공간에서 이 모래사장 공간에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그냥 마음대로 놀아라 뭐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다라고 해요. 뭐 영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던데 이름이. 그래서 여기서는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게 이 관련 법안들이 9월 달에 통과가 돼요. 실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중에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규제 프리존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규제 프리존법으로 규제 프리존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기업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것과 똑같은 법을 문재인 정부가 일단 통과를 시킨 겁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프리존법을 보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안철수랑 싸우면서. 그런데 이제 집권하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규제 샌드박스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먼저 사업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제도적 보안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있어. 어떠한 매일 부산을 자율주행차에 관련한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정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율주행차를 일단 현대자동차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서 우리는 기술이 완성된 것 같아. 그래놓고 막 자율주행차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그러면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겁니다. 뭐냐면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이 정도면 우리가 기술 개발을 다 된 거야 라고 판단하면 그냥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부에 대한 검증 절차라든지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 규제 샌드박스법이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민원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했었던 거죠. 문재인 후보 시절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의료단체들은 이런 이제 걱정들도 하는 겁니다. 의료 정보들 요새 뭐 스마트 원격 의료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폰 같은 데 보시면 뭐 심장 같은 아이콘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뭐 이렇게 뭐 맥박을 재주고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을 이 규제 프리존 지역에서의 어떤 그 사업을 하는 뭐 통신업체가 있으면 이 정보도 자기 마음대로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의료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을 했던 그런 게 규제 샌드박스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민중공동행동, 그러니까 민중대회에서의 요구들은 뭐 이런 재벌 특혜를 주지 말고 재벌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들이 그 재벌 총수들이 다시 경영진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법을 만든다든지 불법적으로 뭐 상속을 받거나 경영권을 승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재벌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한다든지. 참고로 보시면 이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작은 기업들보다. 그래서 재벌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최근에 뭐 삼성도 노조 파괴 문건이 발견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노조 파괴하는 이런 기업들이 행동을 했을 때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당이득을 챙긴 게 있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뭐 사내유보금을 환수한다든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끝으로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금 가장 좀 핫한 이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좀 다들 아실 텐데, 지금의 이 소선거구 제도죠. 그 선거구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이 득표율과 의석 분배율에 괴리가 생긴다 라고 하는 이제 다들 공통된 인식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한 6%의 득표를 받았는데 의석수는 실제로는 2.85% 정도 차지를 했었었죠. 이런 것들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표가 많이 생기겠죠. 한 놈만 당선이 되니까 다른 데 찍은 표들은 사표가 되는데 20대 총선은 이게 50%가 넘어갔어요. 사표가.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많이 아실 텐데 일단 정당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당이 50%를 받으면 이 애들이 의석의 50%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지역구 선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총 100석이라고 한다면 A당은 50석을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구 투표를 해서 A당의 지역구 당선 인원이 40명이었다 라고 하면 10명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 의석은 정당 투표로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왜 민주당은 이걸 지금 이해찬 대표 반대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지역구 선거를 하면 다 이길 것 같잖아요. 전국에서 자기들이 다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를 하고 지역구 선거를 하면 자기들은
예를 들면 50명이라고 한다면 A당이 정당 득표로 받은 액수가 50명이 지역구 당선자로 다 채워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다 이길 거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의석수의 손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해찬 대표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많이 언급을 하고 지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일당이 되니까 이제 딱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조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한 하두로 떠오르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싸움 구경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뭐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정당들은 뭐 민중당까지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이고요. 이런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요구들을 가지고 전체 민중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뭐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각종 뭐 노동사안, 농민사안 등등 포함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의 목소리들, 진보 진영의 목소리들을 더 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